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동아시아의 생명사상과 윤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과 다음에 한 시간씩 두 차례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요. 원래 동양사상에서의 생명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제목을 바꾼 이유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양 그러면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이제 오리엔트잖아요. 오리엔트는 보통 서양에서 얘기하는 오리엔트는 주로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중동, 오리엔트 지역.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에서 소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부터 이제 오리엔트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그러면은 물론 서양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좀 좁아져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사상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아시아의 사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제목을 동아시아라고 동양을 동아시아로 바꿨습니다. 동아시아라고 그러면 주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중국, 일본, 한국이 또 같지는 않아요. 뿌리는 같지만 상당히 많이 다른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얘기하지만 또 특히 저는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한국 사상이 동아시아 일반적인 사상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상의 토대를 둔 윤리를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윤리 그러면 서양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우리 몸속에 새겨진 그런 사상적 뿌리에 토대를 두지 못했던 그런 윤리 논의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히 울산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특히 따로 전체의 프로그램에 넣어주신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로 동아시아와 한국 사상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상이라고 그러는 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상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역별로 비교를 해서 한국 사상이다, 일본 사상이다, 유럽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상이 자라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제 의료윤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의료윤리를 어떤 걸 중심으로 하냐면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논의, 본성이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서양 과학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생물학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하고 화두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흔히도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화두죠. 한류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한류라고 하는 게 참 생소해요. 저와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고유의 문화 그러면 굉장히 업수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뽕짝이라고 그래서 업수 여기기도 하고요. 음악을 그렇게 그리고 서양 음악만이 더 멋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윤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 드라마, K 영화 어쩌고 K자 붙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세팅해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서양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를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 문화, 그 전통 속에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화두로 가지고 우리가 토론 시간에 세 번째 인터랙티브 클래스 시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무지개색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당연히 7가지 색으로 배웠죠. 7가지 색,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웠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걸 의심을 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7가지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일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몇 색깔이냐 할 때는 사실은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연속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연속이잖아요. 그걸 어디서 끊느냐 하는 거죠. 그 어디서 끊는가의 기준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색감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색을 구분하는 기준조차도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크세노폰 같은 사람 세색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3색으로 보는 문화권이 있다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색이라고 그랬고 뭐 중국이나 중국 같은 게 세네카도 그랬고 중국 전통은 5색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저 음양 오행 사상이 이제 유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오방색 이런 뭐 무속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5가지 색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뉴턴은 이제 뉴턴이 이제 이거를 프리즘으로 이렇게 하면서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뉴턴은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도구를 사용했던 건 사실이지만 프리즘에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확하게 7가지냐?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는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는 7가지를 굉장히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인류문명의 공통 조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북방 샤머니즘, 그러니까 몽고 뭐 이런 지역이죠. 북방 샤머, 우리 일부 유학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9가지 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보는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 왔다. 그러므로 윤리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은 뭐 문화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식의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학에서 보통 전통 서양의학에서는 4원소서의 전통으로 이어졌잖아요. 물, 흙, 공기. 그다음에 뭐 그걸 4개 몸의 장기와 대픽시켜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4개예요. 4개. 물, 흙, 공기예요. 근데 중국 사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5개입니다. 가운데 토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5개가 되는데 4개가 될 때는 관계가 많지가 않아집니다. 관계가 많지가 않고 단순히 조화 균형만 얘기를 하게 되는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목화 토금수를 얘기하게 되면 관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생, 상극 이런 것들이 상생, 뭐 상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거를 북돋아주고 또 다른 거를 또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 나와요. 어쨌든 간에 전통 서양의학은 뭐 현대과학 말고요. 4원소설 4개라고 하는 4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고 전통 동아시아 의학은 5개라는 5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례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한국인의 사유와 문화의 원형, 아키타입이죠, 아키타입.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큰 변천을 겪었으니까 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통점을 한국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 원형은 중심은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한때는 단군 신화를 굉장히 없이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특히 삼국시대의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삼국유사를 쓰면서 거기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연이라는 사람은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와 다른 그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뭐랄까 좀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기록도 있습니다만 제왕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있고 중국의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아주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신화라고 하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독특한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의 특징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중원 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상이랑 그냥 해도 되는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시기별로 굉장히 국경이 변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국 그래서 뭉뚱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국, 한국, 일본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 뭐 도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북방 지역은 다른 민족이죠. 그다음에 서융, 남만, 동이 이런 식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중국 사상이라고 하지 말고 중원이라고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유교, 도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불가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음양가, 병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거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고유의 사상이 없느냐? 분명히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런 원형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그 한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반도 살았던 우리 조상들 의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또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신라 시대에 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조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신라의 그 학자들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신라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게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벌써 우리가 중원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상이 딱 뜨기 시작했다 그러고 그걸 동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화랑 같은 것일 겁니다. 그 밖에도 하여간 중국과 다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구한 말에죠. 만국의 흐름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사상이 싹트죠. 그리고 이 종교 사상에 그치지 않고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근데 이 남아있는 문헌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고대는 동풍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와서는 동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한류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 특히 그 중에서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특성, 그래서 문화적 특성을 정리해 본다면 삼일사상, 화정사상, 관계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됐을 때. 자, 단군 신화잖아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산제사상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산제사상이 나옵니다만 한국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는 잘 없어요. 그것도 저는 옛날부터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우시라라고 하는 분인가 교수님이 항공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 특징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세계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문화가 성경성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북방 문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가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게 단군 신화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단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인은 하늘이고요. 환인은 하늘이고요. 그다음에 단군은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웅녀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천지인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상 체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이제 환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개자죠. 환웅은 매개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매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를 타면서 내려오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인이 내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게 단군이죠. 그 단군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자손이면서 또 동시에 웅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자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땅의 자손인 그 단군이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천지인의 사상들이 깊게 배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 이념 이제 그 세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국 신화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건국의 이념을 밝힌 거는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건국 신화죠.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신화로 부르지 말고 사화로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자를 쓰자는 거죠. 역사 사자를 뭐 신자를 쓰지 말고 사화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익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제세 이화, 이치에 따라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천지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환인, 환웅, 환웅, 단군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하늘은 시간이고요. 땅은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의 존재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간자를 붙이잖아요. 사이 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화,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유대 기독교 쪽에는 사이의 존재론이 거의 없죠. 거의 절대적인 존재, 이데아적인 완벽한 존재, 불변의 동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데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이를 갖고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이 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의 구조죠. 한글의 구조가 정확하게 천지인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천이 하늘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땅이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몸이 천지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핸드폰에 그 자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천지인 자판 아닙니까? 그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자판 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없이 그냥 바로 칠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덕분입니다만, 우리 더 크게 봐서는 우리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문화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학문으로 보면은 이제 전통 학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문, 인문, 지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에 해당하는 게 천문이고요. 인문은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지리가 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학문 속에, 사화 속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사이 존재론 속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게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천지인을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상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상식 속에 나타나 있는 삼이라고 하는 상징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는 두 태극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이 태극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태극은 대부분 삼태극입니다. 이렇게 삼태극이에요. 세 가지 색깔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이 노란색은 이제 이게 땅을 의미하거든요. 땅을 중심이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가 있어서 천과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중심이 있거든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재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삼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는 둘로 나누게 되면 그런 중재라가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래서 디지털 그 사유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달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둘이라고 하는 그 사유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삼이라고 하는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산발이 균형을 잡을 때도 다리를 3개 놓았을 때 굉장히 균형을 잘 잡잖아요. 만약에 4개를 하면 어떤 하나가 짧으면 귀뚱거린다. 하나 짧거나 길면. 3개를 하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위에가 좀 흔들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상징도 굉장히 많이 있다. 북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 노선도 보시면 갈아타는 역이 또 3태극으로 돼 있죠. 어디나 다 그래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상징도 결국은 이제 3이죠. 3이라는 숫자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속에 3이라는 그 상징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전통 학문도 천문, 인문, 지리라고 하는 세 개를 통해서 발달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이 삼조고가 있잖아요. 다리가 3개인 새. 이것도 굉장히 큰 문화적 상징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인들 가지고 갔죠. 뭐 일본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받아갔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축구팀의 이 이제 휘장이 이렇게 돼 있죠. 3조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발 하나에 축구공을 안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태극이 남아 있는 곳도 많아요. 근데 절의 계단도 이렇게 3태극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절에도 불교의 성지에도 이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우리 자판도 저도 써봅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천지인 자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그 조합하느냐. 자음도 조합하고 모음도 조합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복잡성으로 향해서 진화해가는 그런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민족의 어떤 독특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상을 살펴야죠. 왜냐하면 중국 사상에 우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상을 봐야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유가죠. 우리 조선 500년의 건국 이념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 속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가 뭐 노자, 장자죠. 그다음에 묵가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고 고대 춘추전국 시대에는 유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법가,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이제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통일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불가는 이제 인도에서 외래 종교죠. 외래 종교지만 중국에 또는 한국에 일본에 들어가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육아부터 보겠습니다. 그거는 크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인, 의, 예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강조한 인, 맹자가 강조한 의, 순자가 강조한 예입니다. 이 세 개가 육아 전통의 거의 다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걸 강조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극기복례, 효제사상, 충서사상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인인데요. 인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닦는 거죠.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이고 결국 이제 공자의 사상은 뭐야? 통치 이념이죠. 통치자가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정치 이념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윤리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2000년, 300년, 25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거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뇌리 속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 관습 속에 굉장히 많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이제 중국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충서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충이라고 하는 말과 서라고 하는 말. 충이라고 하는 말이 뭐 국가나 뭐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자를 살펴보시면 중이 있고요. 가운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성실이에요. 자기 성실. 충이라고 하는 건 말의 원래 의미. 근데 서라고 하는 말도 봅시다. 같을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서로 간에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교류하는 그런 것이 충서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윤리다. 이렇게 이런 당위들을 얘기해 놓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는 그런 뭐랄까요 뭐라고 하나 규문주의라고 그러는데 법률 용어로는 그렇게 야단을 치는 책망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면 속에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통치 이념으로 갑니다만 통치자의 그런 그 윤리적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공자를 이은 사람입니다만 좀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죠 많이. 그 맹자는 주로 민본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역성혁명. 그러니까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두 하다고 한다면 뭐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사상가였던 것이고 한때는 그렇기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책이 금서가 된 시절들도 있었고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죠, 정의로움, 의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었고요.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주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성선설이죠. 인간은 바탕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불인지심, 측은지심이죠. 차마 참지 못하는 마음. 남에게 어떤 고통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차마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맹자의 사상이죠. 성선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수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많이 들어봤죠.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자기 내면의 이제 존심 양성,
마음을 중시해서 내 본성을 길러내는, 본래 착하게 태어난 본성을 길러내는, 더 길러내는 이런 것이 이제 맹자윤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조기, 허물의 근원을 내 속에서 찾아라. 이게 육아사상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얘기예요. 남에게 근원을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맹자사상의 큰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순자입니다. 순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사상가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성악설이라고 배웠어요. 성악설. 악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악으로 읽지 말고 오를 읽어야 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전체 동양 사상의 흐름에서 봤을 때 악이라고, 선천적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일부 동양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자가 얘기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 본성입니다. 후천적 본성. 맹자가 얘기하는 본성은 뭐예요? 그건 선천적 본성이에요. 맹자가 본성이라고 또 한자로 이 성을 얘기합니다만, 맹자가 얘기하는 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 바탕을 의미하는 거고요. 순자가 얘기하는 성은 자라나는 후천적인 것, 사회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런 의미에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악해진다라는 거죠. 본바탕이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예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악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화성기화라고 그러죠.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킨다. 인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성을 가지고 났다면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자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순자도 역시 맹자를 잇는 육아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거든요. 그리고 대학자죠. 그래서 큰 아카데미의 이제 원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거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도가, 묵과, 법과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보통 뭐 고대나 현대나 자기 사상의 흐름을 하나에 딱 벽을 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자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는 잘못 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세히 듣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료윤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를 중심으로 의료윤리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가입니다. 노자, 장자죠. 노장사상 그래요. 그래서 뭐 노자는 이제 무위자연이고요. 장자는 개인주의적 자연주의자라고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제 회남자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됐던 이제 노장사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노장사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무위자연이 아니라 유위자연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아주 깊이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육아사상이 주로 인위를 강조한다면 도가사상은 자연을 강조하는 거죠. 인위와 자연을 강조한다. 그래서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거고요. 노자사상 보면 도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덕,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도덕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의미는 많이 다르죠. 도라고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죠.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도상도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하면 그건 항상 그런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굉장히 뭐 신비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덕은 도의 공능이에요. 도가 실현된 거죠. 도가 실현된 거. 그래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를 덕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자에서는 덕도 높은 덕이 있고 낮은 덕이 있어요. 장덕은 의도적이지 않은 것.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현되는 그런 덕. 그것이 상덕이고요. 억지로 인위적인 행동을 해야 이룰 수 있는 덕은 하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앞에 얘기했던 육아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닦아서 수양이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줄에 나타나 있는데요. 도를 잃으면 덕이라 하고, 덕을 잃으면 인이라 하고, 인을 잃으면 의라 하고, 의를 잃으면 예라 한다.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인, 의, 예. 그죠?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다 부정하는 거죠. 인, 의, 예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 의, 예를 부정해서 도를 가장 높은 것으로 두고 덕을 그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도, 덕, 인, 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라키, 가치 체계 하이라키를 두고 있는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짧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가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지 마라. 약하게 본바탕을 지키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 사상이 이제 노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무의를 실천해서 어떤 존재의 도를 확립하면은 바로 당위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에서는 보통 무슨 뭐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나드는 걸 자연주의 오류, 그래서 그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상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가치와 존재의 구분이 없죠. 존재의 당위를 일치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가, 많이 논의 안 돼 있는 묵가인데요. 우리가 아까 맹자가 의를 실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묵가도 마찬가지로 의를 실현합니다. 묵가는 육아랑 분리를 하죠. 그래서 맹자에 보게 되면 묵가의 선조인 묵자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결국 두 사람들이 같이 하는 가치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묵가는 서양 사상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많습니다. 공리주의라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천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서양 사상과 참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부흥하다가 이제 쇠퇴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겸상의 겸상입니다. 겸의 겸례, 겸의 겸의. 그러니까 보통 육아의 사상, 육아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별례예요, 별례. 네. 왜? 부모를 대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대하는 거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어떤 규범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묵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타인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춘추전국시에 나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서양에서는 이게 기독교 사상부터 나와서 이제 서양의 역사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춘추전국시에 나왔다가 결국은 지배적인 사상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숨어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동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인은 민중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는 민중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의리합일, 정의라고 하는 것과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걸 고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뭐 희생정신 이런 걸 고귀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일치를 시켜라. 그러니까 내 이익을 희생시켜서 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의가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묵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공합일, 내가 의지를 가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기죠, 동기. 그리고 결과가 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 사상에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뭐 공리주의 같은 게 결과를 중시하잖아요. 의무로는 동기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상이 떨어져 있어요. 합의를 하지 않아요. 떨어져서 서로 논쟁을 벌여요. 근데 묵자의 사상은 어떠냐? 그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합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기와 그 결과를 합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합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묵자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이 공부를 해보는데 묵자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시 황제가 삼국을 통일할 때 활용했던 그런 사상이 이제 법가 사상입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사 상황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적인 인간 그 개념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해타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성악은 상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엄격한 그런 거죠. 굉장히 어떤 경우 잔혹한 그런 법을 실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술치, 뭐 마키아벨리 같은, 그다음에 세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육아가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 이념이란가 하면 도가는 그보다 더 이상적인 거고요. 더 자연에 근거한 것이고요. 묵가는 좀 현실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데 이제 법과는 구분되는 거, 법과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념이라고 한다면 묵가는 피통치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치와 술치와 세치를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꼭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서양의 법치하고 좀 달라요. 서양의 법치는 어떻습니까? 통치자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하는 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던 거고요. 서양에서 나중에 나온 이거는 고대의 법치고요. 서양 것은 근대에 나온 법치잖아요. 이거는 통치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비자는 법과는 선과 악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구별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을 무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서양의 뭐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사상인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이익을 무조건 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이익은 억제하되 공익의 이익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익에 기여했는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과 과를 나누는 기준이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 그거는 앞에 말했던 묵가랑 비슷한 얘기죠. 그렇지만 폭력을 정당화했다고 하는 그런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가입니다. 불가는 연기 사상이죠. 모든 존재는 생멸, 나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고정된 자성은 없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의 특징인 것이죠. 그다음에 자타, 불이, 뭐 동체, 대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이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행, 무상, 모든 만물은 항상 유전한다, 흐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모양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재본 무아, 나라는 실체도 없다. 그런데 모든 게 고통인 이유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기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고통이라는 것도 없다 하는 게 이제 불가 사상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원의 사상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고유의 사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풍, 신라시대 동풍은 최초원이라고 하는 고은 최초원 선생을 중심으로 얘기되는데 이제 현묘지도라고 그러면 현묘. 그윽하고 묘한 것 어떻게 쓰나요? 모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현묘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가 합쳐진 그런 고유의 도가 있었다 우리한테. 이게 서양에서만 중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도가 있다. 그래서 현묘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랑들의 어떤 중심 이념이 됐죠. 그래서 그걸 풍류라고 그러기도 하죠. 풍류. 현묘지도 또는 풍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류라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라 시대의 풍류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한류의 원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동학 19세기 말, 19세기 중후반이죠. 중후반에 있었던 최조의 무국대도죠. 그래서 여기는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굉장히 대단한 사상이고요. 지금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사상을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의 어떤 문화 전통, 우리 나름의 사상을 찾으라고 한다면 동학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류의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 풍류와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그런 전혀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동서고금이 합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입니다만 범 내려온다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번지수를 찾기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건가? 서양 건가? 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앰비거스 댄스 같은데 사람들 춤추는 거 보기 춤 사이조차도 대단히 이게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섞여서 그런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몸속에 박혀 있던 것들이 서양 사상을 만나면서 한때는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꽃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것이 꽃필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만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천의 현묘지도는 공자의 충효와 노자의 무의와 석가의 선행을 합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시대는 최천 말고도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그 흐름이 형성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품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진골, 성골, 뭐 육두품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최천 같은 사람은 육두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사상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소외된 계층에서 나와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도 새로운 사상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상은 항상 어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온다. 최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주의 무국대오. 이건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너무 심오한 사상들 들여서 특히 이제 불연이언 같은 것. 불연이언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거든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딱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논리인 거예요. 논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지호라고 하는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락한 선비 집안이거든요. 몰락한 선비 집안에 벼슬도 못하는 뭐 재간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벼슬도 못해요. 벼슬도 못하는 집안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망해가는 나라 한탄을 하다가 천지를 주유하다가 10년 이상 주유하다가 돌아와서 창제한 게 이제 동학인 거죠. 그래서 불연이언이다, 이다와 아니다를 상호관계로 포함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 서양의 과학에서도 특히 생물학에서도 역설이라고 하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보통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익숙지 않단 말입니다. 서양에도 과거에 있었던 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최재호 선생이 다시 되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많은 논리가 있었는데 자기 언급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기 언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이죠. 우리 몸. 근데 우리 의학이 그런 거예요. 의학이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뭐예요? 몸이죠. 근데 의사가 공부하는 것은 뭘로 공부해요? 그냥 추상적인 지식만 집어넣나요? 내 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몸이 하는 몸의 공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사실은 뒤섞여 버리는 그런 논리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태극과 천지인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포함이라는 말이 이것과 이것이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이 포함 그러면은 서로 얽히고 설킨 거를 의미한 거거든요. 이 포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합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 구분되는 겁니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부로 결정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포함은 서로 섞이는 그 영역이 서로 겹치는 그런 포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향화설이 있고요. 이제 이건 최시영 선생이 얘기한 겁니다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을 벽에다 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이 나고 내가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 이런 논리 사실 어디에도 없는 논리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 독특성. 우리가 지금 동학은 천도교가 되었고 지금 하나의 종교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심성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내림이라고 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선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윷을 도할 때 이 도 말고 우리는 보통
도 대신에 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사상. 이것이 이제 신냄이죠. 신내림이 아니라 신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어떤 주체적인 영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화 속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징 3.1사상 아까 말씀드렸었죠. 삼태극, 그다음에 우리 한글 이런 거 말씀드렸고, 화쟁사상, 이건 이제 불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는 논리예요. 불교의 논리. 원효대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관계주의. 이건 이제 요분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허태균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어쩌다 한국이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간 관계의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관계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은 주로 개인주의죠. 서양 한번 영향해보면 금방 느끼죠. 그리고 동양이 보통 집단주의, 관계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굉장히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집단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코로나 시대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는 방법도 위치도 상사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거. 우리한테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집단주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허태균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관계주의적이다는 거예요. 관계주의적. 집단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특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IMF 사태 때 뭐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든지,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뭐 수백만 명이 가서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외국인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주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록다운하고 그러면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굉장히 큰 반발이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줄줄 따라가요. 근데 우리도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관계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저도 이제 당장 어제 외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국의 방역을 경험했습니다만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만 참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장점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무조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우리 의료 윤리에 있어서도 이런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바탕을 중심으로, 바탕을 생각을 해서 그 위에서 윤리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터랙티브 클래스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세계인이 공감하는 K 윤리는 가능할까라고 하는 화두를 여러분들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